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네.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오늘 술술 잘 나옵니다. 네.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자, 요즘 부동산 때문에 야단인데 네. 한국에서 1인이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가구를 가졌을까? 이제 퀴즈를 한번 해보고. 저도 방금 봤습니다. 한 명이 얼마나 가졌을까요? 한 500가구? 604가구를 보였다. 아, 비슷하게 맞추시네요. 예, 저 같으면 그걸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네요. 네. 그래서 상위 10위가 4,599가구, 4,600가구를 정도를 가져서 네. 한 사람당 460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알까요? 이 정도 되면? 그분들은 임대 사업자, 본격적으로 그 임대 네. 사업자 내가지고 그냥 그걸로 모든 걸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보통 그 임대 사업도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네. 그냥 기업이겠죠. 회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할 건데 네. 개인으로 이렇게 집계가 네. 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전번에 무슨 어떤 검사 무슨 검사가 오피스텔을 100채인가 몇백 채. 아, 그때 한번 그래 예. 100몇 채인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원장님 네. 그 요즘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가끔 오시는 분이나 네. 또 우리 출연자 중이나 네. 또 문자로나 네. 이제 너무 불안하다. 아.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네. 모르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 정권을 뽑아줄 때는 네. 뭐 나름대로 여야 정권 교체, 뭐 네. 보수의 조금 뭐 잘못된 부분 정도를 교정할 거라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네. 실제로 지금 하는 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 사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북한 편만 네. 든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인가 뭐 이런 신문에는 오늘 이제 이 네.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네. 뭐라는 거 하면 대통령이 북한 편 되면 국민 편은 누가 드는지 이런 칼럼까지 나왔어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괜찮을 건지 지금 종전선언을 어떻게든 지금 이번 정권이 뭐 금년 안에 한다고 그러니까 또 종전선언 하게 되면 미군 철수 또 시위 일어날 거고 또 평화협정 또 추진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그 대한민국이 보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안장애 치료를 하는 저도 자꾸 불안해서 자꾸 이제 주변 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그 문재인의 친북 양태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더 많이 알아야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지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도 추진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지율이 뭐 65% 가장 최근에 한 게 65%로 나온다는데 지지율이 높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독재 체제처럼 자기 고집대로 강행을 할 것 같아서 진짜로 걱정입니다. 네, 뭐 지지율이라는 게 북한 갔다 왔다고 40%대가 갑자기 60%대가 되고 또 네. 방송사는 70%대 네. 또 여론조사 회사들은 60% 초반 네. 이렇게 또 달라요. 네. 참 왜 그렇게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 오차가 있으면 지지율로 이렇게 전문 조사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월남이 옛날에 보면 네. 월남 안에서 반체제 투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지식인이나 또 종교인 또 학생 네. 또 이 농촌에서 월남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은 정권의 독재나 부패에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 베트콩이었잖아요. 그렇죠. 베트콩은 이제 월남에 반대하는 무장 투쟁 네. 게릴라 조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보면 베트콩이 월맹의 지시를 받고
그냥 지시대로 그렇죠. 움직이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간첩들도 많았던 걸로. 간첩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베트콩쯤 되면 다 간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는 베트콩이는 비주류죠. 그렇죠. 정권에 못 들어가고 네. 정권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한국은 정권의 대통령부터 정권의 핵심들이 북한 편에 서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미국이나 뭐 보수 진영에서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네. 이거 그럼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이 큰 겁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그 친북 종북 세력에 그 동조하지 않는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북 이슈에 관해서는 네. 이런 거는 결집형 이슈라고 해가지고 네. 한 사람이 따라가면 평양에 갔다 온 걸 참 잘했다. 우리 뭐 이제 전쟁하지 말고 북한이 평화롭게 하고 핵도 없앤다니까 네. 뭐 그냥 믿어보고 네. 잘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다수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론조사할 때 아니야 그래도 북한한테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돼 이러면 자기가 네. 좀 뭐라 수준이 떨어져 보이거나 네. 수고 꼴통처럼 보이거나 이런 걸 의식하면서 점점 여론조사에 그래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 감정 톤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임진왜란이라든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한꺼번에 확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남북 그 평화 무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희망이라는 그리고 감정 톤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의 기만술에 속아 넘어갔다는 게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 이해가 좀 안 가는 거는 네. 옛날에 장갑차 사건에 네. 의정부죠. 네. 교통사고죠. 네. 장갑차가 크고 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로폭은 좁고. 고갯길을 네. 도로폭은 좁고 돌 때 네. 미처 여중생들을 못 봤다가 네. 뭐 그 큰 몇십 톤짜리 장갑차에 치였으니까 좀 불행하죠. 네. 저참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촛불 시위로 2002년 대선 때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한 30만 명이 촛불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교통사고인데 그렇게 했어요. 네. 반미 성조기를 네. 불태우고 미국 사람으로 보이는 서양 사람을 폭행하고. 네. 근데 2008년에는 광우병이라는 네. 실체가 모한 걸 가지고 또 몇백만 명이 모였어요. 네. 아침 이슬 부르고 자빠졌고 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정유라나 네. 최신수일 문제로 그렇게 분노를 해서 네. 연 2천만 명 정도가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길거리에 네, 네, 촛불 들고요. 그러면 그런 이슈, 작은 이슈, 네. 뭐 그걸 크다고 볼 수 있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국가가 통째로 팔아넘겨지는 부분보다는 훨씬 작은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왜 작은 일에 흥분하는가라는 옛날에 책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이슈에 대해서 왜 흥분을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 실체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실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친북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대부분 그냥 우호적인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 이때 이런 때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북한의 그 정상회담 할 때 얼마나 국민들이 들떠 있었습니까? 노무현 14선언 때도 임기 말이지만 들뜬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죠. 그때보다는 그 이후에 잠깐이라도.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우리 국민들이 감정 톤이 높아서 선동당하기 쉬운 부분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최근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이때 아니면
더 이상 이 평화적인 상태로 남북이 공존할 수 없다. 이때 확실하게 털을 닦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나가면서 실제로 그 전에 가보지 않았던 세상을 가게 하겠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지 않았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 그게 저도 굉장히 불안한데 국민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평화 공세에 섰고 있는데 결국 이 사실들을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미 차 떠난 뒤에 알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효순 미선 사건이라든지 광우병 사태, 뭐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한 집회들은 구심점이 그거를 이용하려는 구심점이 확실하게 존재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수 쪽에는 구심점이 지금 아직 생성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부글부글 끓고만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한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부산에 막대기만 꼽으면 네. 되는 동네에서 당선됐다가 네. 바른미래당 가 있는데 네. 김정은을 국회 연설시키자. 그것도 2번이나 됐어요. 그 동네에서. 네. 그러면 정상적이면 지역 구민들이 네. 우리 지역에 니 그라라고 뽑아줬냐. 네. 지구당에 몰려가가지고 내려오라고 이러야 될 건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무슨 뭐 땅값이나 뭐 이런 거 네. 있으면 지구당에 몰려가 농성도 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일에는 흥분할 줄 몰라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많아요. 나 대신 누군가 해주겠지. 안보가 공유자산입니까? 공유자산의 비극이라고 경제학 용어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네 것도 내 것도 아닌데 네. 전부 쓰레기 갖다 비우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해서 엉망이 돼버린다. 그게 공유자산인데 그렇죠. 네, 네. 안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나는 총대 매기 싫고 니나 해라. 네. 참 불행하다고 봅니다. 네. 그 한계가 언제까지 저는 구심점이 빨리 보수 쪽에 구심점이 생기고 조직화할 수 있는 영향들이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리고 저기 원장님이 저기 이제 고향이 강주시잖아요. 네. 아니 경상도에 태어나면 날 때부터 한나라당 지지해야 되고 광주에서 태어나면 날 때부터 햇볕 정책 지지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혀. 90% 이상 지지한다고 지금. 네, 그건 평양 자기 갔다 오고. 자신이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능력이 상실된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그냥 집단에 그냥 소속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려면 그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 끌려가 버리게 되면 그거는 개인이 아니죠. 개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부동산에 저렇게 집착을 했어요. 상류층부터. 뭐 네. 있어야 집착을 하지. 없는 사람이야 집착을 끈덕지도 못 대죠. 그렇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뭐 네. 먹는 거지. 네. 부동산에 저렇게 집착하면서 휴전선에 네. 철책선을 없애고 네. 뭡니까 저기 지뢰를 제거하고 네. 또 거기에다 도로를 닦고 평화공원을 10군데 만든대요. 평화공원을. 네.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봤을 때 쳐내려가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철원해. 네. 그게 옛날에 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답니까? 네. 많이 싸웠던 데일수록 그 사망자 유해가 많죠. 네. 그 죽은 사람 뼈를 위해서 네. 살아난 사람의 안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해를 발굴하자고 철책선을 없애고 도로를 넣고 네. 지뢰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평화공원을 조성한다. 남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북한이 장사포를 강남역 사거리에다가 한 방 쏴버리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죠. 네. 식당 하다가 망해가 내가 한 5억 들어서 식당에 시설을 했는데 네. 식당 하다가 망해버리면 그거 누가 사갑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오히려 치우려면 돈 내라 그러죠. 그렇죠. 원상복귀. 그런데 그런 데는 그렇게 집착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가격을 지키려면 안보가 유지돼야 된다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통일되면 부동산 북한에 가서 네. 이 부동 자금으로 평양에 평양에 땅 투기하겠다고 요즘 뭐 또 그런 말도 흘리대요. 네.
5억 하면 평양에 빌딩 하나 산다고. 예, 지금 제가 의사인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서울은 DMZ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50km, 예, 50km. 그래서 북한에서 여차하면 지금 현재 탱크 방어막도 다 없애가고 있는데 예. 거기서 갑자기 내려오면 한두 시간, 2시간이면 서울이 점령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강화도 쪽에 해병대 2사단을 예. 뒤로 뺀다는 이야기도 예.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예. 앞에 서울을 보호할 수 있는 군부대를 다 빼고 또 감시 정찰이 그러면 뺀 다음에 감시 정찰이 중요한데 감시 정찰도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어느 구역 안에서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도로까지 뻥 뚫려 있으면 1시간 이내면 서울 점령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강북 쪽은 최소한. 그러면 강북 쪽이 점령돼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협상을 해서 서울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1990년대만 해도 간첩선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런데 지금은 간첩선을 필요가 없어요. 북한에서 남한 보낼 때. 중국 통해서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탈북자분들도 많이 있고 중국 통해서 조선족으로 들어오고 또 중국 유커만 해도 평창 올림픽에 한국에 왔다가 주저앉은 사람이 6천 명이래요. 근데 조교라고 해가지고 중국 국적과 북한 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중국 사람처럼 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중국 사람인지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구별도 안 돼요. 이미 간첩이 너무 많은데다가 한국의 주요 시설물까지 전부 해킹해가 지금 탈북자 정보까지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무슨 간첩을 보낼 이유가 보낼 필요가 없고 간첩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식 루트로 들어오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알고 싶으면 누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나라 정권에 물어봐도 되지 않겠어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원장님. 근데 종전선언을 연말이라는 것까지 정해놓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봐요. 원장님하고 내하고 어떤 계약을 거래를 하는데, 내가 원장님한테 오늘 1시까지는 이걸 끝을 내야 돼. 결론을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쫓기게 되죠,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허겁지겁 하게 되죠. 70년간 안 하던 짓을 올 연말까지 한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판문점 선언에 발표하고 그래갖고 미국에다가 이제 그걸 하라고 얼마나 쫓기면 거의 미국의 한국 대변인처럼 설득을 하니까 미국 언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군데는 블룸버그입니까?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몸 같아요.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변해 주는 거 보면 거의 한 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걱정을 하면 그런 대비를 하면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너무 우리 국민들께서 설마 하고 그냥 평화 좋은 거야 라는 생각에 평화에 빠져 계셔서 평화라는 단어에 평화는 실제로 역사를 보면 힘으로만 평화를 쟁취할 수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력을 전부 후퇴시키고 있으면서 더더구나 지금 저는 그것도 불만인데 지금 전부 군 부대 인사가 전부 비주류 위주의 인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석에서 물 좀 먹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앉히면서 그게 저는 그런 인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주류냐 비주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적절한가라는 측면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육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에서 군 장성 인사들 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방이 위험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국방이 잘 지켜져야지 평화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를 국민들께서 다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한 명 한 명 전부 깨닫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네. 거의 모르겠습니다. 정권에 이제 저같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은 80년대 초에 네. 전두환 시대 때 학생운동하는 느낌이에요. 네. 제 마음이. 네. 네.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렇게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안에 이상한 사람만 있어도 좀 내를 불러서 네. 잡아가지 않을까. 네. 버스 안에 누구 올라타도 그렇고 네. 또 길을 가다가도 검문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고 네. 그런데 네. 요즘이 이제 딱 심리 상태가 네. 그래요. 네. 뭐 이제 보면 가짜 뉴스를 네. 유포한다. 네. 보수 유튜버 채널들을 거론하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사회의 악이다. 전쟁 네. 선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놈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네.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경찰을 풀어서 조사라. 네. 자, 그런다고 겁먹고 입을 닫으면 이거는 비겁한 놈이고 그럼 이런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할 건 다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일부 문제가 있으면 저거가 직접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네. 유포로 네. 처벌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깨끗하죠. 그럼 직접 하면 되지. 네. 그걸 갖다가 법까지 통과시켜서 네. 이제는 이 플랫폼에서 축출하겠다. 네. 그래서 이 사회가 거의 이제는 비판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네. 네. 파쇼 사회로 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줄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자기 뜻대로만 계속하면서 자기네 뜻대로만 하면서 자기네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적폐로 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이 그 보수 쪽에서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씩 플랜을 잡아서 지금 이번에 그 유튜브 수사까지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정부 행동을 보면 신문에서 오늘은 A라는 신문, 오늘은 또 B라는 신문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기사를 내다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총리가 그 유튜브 방송 그거를 검찰이 수사해라라고 명령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기획 수사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엿보여요. 그래서 저거들은 홍위병 같은 앞잡이들을 풀어가지고 네. 운빨하고 네. 댓글을 조작하고 네. 드루킹도 그런 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론을 갖다 만들어내고 네.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의 하자를 가지고 네. 마치 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도구인 것처럼 네. 규제해서 입을 다 막고 처벌하려고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다. 비판을 그렇죠. 수용을 하고 네. 그리고 누구든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비판을 못하게 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죠. 한마디로. 네. 개인으로 생존을 못하고 전체 의사에 따라가게 되는 그 전체 뜻이 자기네 뜻이라는 거죠. 혹시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습니다. 그 1984도 쓰고 네, 동물농장도 쓰고 했는데 원래 대충 조지 내용은 오웰은 압니다. 완전 사회주의자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페인 내전에 네. 이제 사회주의자로서 공화파에 갔죠. 네. 이제 프랑코는 네. 이제 보수파. 그렇죠. 그리고 나치도 이 보수파를 좀 도왔죠. 그렇죠. 근데 해밍웨이도 이제 그 공화파,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 쪽에 네. 서서 싸웠지요. 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화파하고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는 영국 사람으로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해방된 세상을 위해서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시키는 대로 네. 다 하고 심지어 공화파 안에서도 헤게모니를 네. 그쪽이 장악하기 위해서 제거하더라. 그렇죠. 심지어 공화파에다가 찔러가지고 죽게 하더라. 네. 이런 거를 보고 회의를 느껴가 네. 중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스탈린에 대한 비판으로 이 소설을 썼어요. 네. 뭔가 하면 이제 동물 농장에 네. 인간들이 동물을 지배하는데 네. 그 돼지 한 놈이 네.
이 인간들과 동물을 차별하는 인간들을 타도하자 네.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 네. 자기 주변에 개고 뭐고 풀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동물 중에도 네. 평등한 동물이 있고 우리는 다 평등한데 네. 좀 더 평등한 동물이 있다 이러면서 네. 이제 소수의 동물이 또 동물들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 네. 거기에 반대 소리를 내는 트로츠키 같은 사람 네. 죽여버리더라. 네. 그래서 스탈린과 트로츠키 소련을 갖다가 풍자하는 거를 돼지 네. 동물농장으로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네. 자, 이때 이제 이 영국의 지식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조지 오웰을 배신자처럼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조지 그렇죠. 오웰이. 네. 자, 그런 거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네. 전부 그냥 문정권이 끌고 가는데 네. 이 보수는 적폐다. 이 타도하자. 네. 그리고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균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최저임금도 올린다 어쩐다 네. 쇼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 너희들 중에는 내 편을 드는 네. 개돼지 같은 공이병들이 있고 나머지 니 나한테 저항하는 동물들은 네. 저거는 아주 억압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고 저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은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언론을 통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유튜브마저 장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우째대가 한꺼번에 하늘은 김정은을 낳고 시진핑을 낳고 트럼프를 낳고 문재인을 네. 같은 시대에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 중에서 하나라도 제정신이면 이 지경이 안 될 건데.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은 확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그 원장님이 심리학을 마음을 이렇게 공부하는 의사시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우라가 치미는 사람들이 네. 말은 안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못 보세요. 네. 어떻게 이 우라를 어떻게 다루어야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열심히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같이 공감대를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자, 원장님 또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지금 김동연을 네. 그 이제 심재철을 네. 살다 부총리나 장관이 네.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저 한 6선쯤 한 사람일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TV 앞에서 네. 떡을 만들고 협박을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회 댁을 내죠. 임명장을 주면서 네. 위원회를 댁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의혹에 대해서 댁을 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댁을 내가 아니라 그건 내 소신이 변함이 없으니까 뭐 그거는 네. 댁을 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댁을 내한테 이렇게 임명장을 주면서 네. 뭐라고 합니까? 와, 청문회 때 욕 많이 먹으면 일 잘한다. 네. 이 옛날에 이 전라도 말에 그 염장을 질러버려 뭐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 염장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거죠. 소금 뿌리는 거죠. 예, 상처난데 그 물로 씻혀도 아픈데 소금 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청 예, 아프겠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 좀 한번 속 상하게 해주겠다. 예, 예. 작심을 하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너네들이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뜻대로 결국 이루고 말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직업 공무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네. 저렇게 총대 메고 들고 받아버리는 얘가 잘 없거든요. 네. 심지어 뭐 협박하잖아요. 당신은 깨끗하냐? 네, 그 이야기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 TV 앞에서 당신은 깨끗하냐라고 묻는 네. 모습을 보면서 저 공무원이 간이 배밖에 나왔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냥 총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한국당 사람들이 네. 전부 신발을 벗어서 던지든지 네. 우통을 벗고 어이 김동연이 니 나가 하고 그날 저녁에 따로 다 모이자 해가 네. 저거 해임 결의안 내자 네. 불신임 네. 그렇게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리 욕을 쳐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는 국민이 속이 터져서 죽겠는데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자꾸 그 웰빙
뭐 그런 웰빙 정당이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그냥 누구도 지금 현재 앞장서서 큰 소리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타겟이 될까봐 정권의 타겟이 되면 자기만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전혀 그 투쟁다운 투쟁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전원책 씨가 그 어떻게든 그 황골 탈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투쟁력 있는 사람을 하겠다는데 네. 방향이 옳아야 투쟁력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철학이 없이 뭐 이렇게 나침판이 없이 항해를 떠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투쟁을 잘 하려면 자기의 그 사상 노선이 확실해야죠. 사상 노선에 맞춰서 투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잘 해주리라고 믿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그러니까 괜찮은 인물이 들어가고 싶은 정당이 돼야지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새가 많이 눌려 있어서 정당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얼마나 그게 인적 쇄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원책이라면 한국당 의원 한 110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 반성문과 투쟁의 각오를 다 써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싸울 건가를 써내라.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 네가 이때까지 싸운 실적을 써내봐라. 정권을 상대로 네가 뭘 싸웠느냐. 야당이 된 이후에 1년 반 동안. 그러면 뭐 다 써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이렇게 자르든가 마르든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원책 씨도 우리 황장수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다면 꼭 참고하셔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 투쟁 속에서 해가 자투소서 해가 나는 어떻게 이 정권과 싸웠다 해가 싸운 게 없습니다 하면 언니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끝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근데 좀 사람이 좀 지위가 높아지면요 겁이 많아집니까? 저는 지위가 별로 높은 적이 없어서 그런가 지위가 높아지면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딱 생겨갖고 그게 지위가 높아지면 대부분 가진 게 많아지잖아요. 지킬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도 강도가 와도 뺏길 게 없는 사람은 강도랑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뺏길 게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돈 다 주고 그 대신 다른 피해만 없게 그런 측면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제 정치나 이렇게 국가 리더들은 그 상황을 넘어서야죠.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하고 그 리더가 될 사람들은 자기가 뻔히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앞장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지 그냥 자기 몸보신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원장님은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면서 내가 이 병원 하는데 좀 이렇게 나를 틀까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저도 잠깐은 해봤었는데 그런 사회라면 더더욱 열심히 싸워야죠. 원장님 지금 막 댓글이 달려가지고 정말 훌륭하다. 정말 진짜 원장님 진짜 본 대로 그대로 지행합일이다 이런 칭찬들이 막 달리고 있는. 그래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의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의사라 하면 다 기득권이잖아요. 대체로. 그런 의사들 중에서 원장님처럼 이렇게 말씀할 의사분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의사협회 회장님은 잘 싸우십니까? 어디 가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잘하신다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장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프로가 이 심리를 다루는 거고 네. 정신적으로 좀 고민하는 프로니까 네. 저는 강박증이 좀 있어요. 네. 시계를 아침에 막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놨는데 자면서 네. 전화기에 네. 내가 맞춰놨나 싶어가지고 자기 전에 한 2번, 3번을 확인한다든지 뭐 옛날에는 이제 또 자취하거나 이럴 때는 뭐 내가 부엌에 가스 불을 불을 껐나? 껐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이런 강박증은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는 실제로 강박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정상적인 상황이죠.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그 강박증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치료받아야 될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어떤 정도냐면 하루에 목욕을 12시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욕을 12시간. 하루 종일 씻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가다가 썼다. 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문 확인하고 또 가고. 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치료를 하면 아침에 출근 시간 4시간 걸리던 게 2시간으로 줄어든 그나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치료 대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손을 하루 종일 씻는다. 틈만 나면 손을 씻는다. 결벽증 같은 거. 예, 그것도 강박증의 일종인데 손을 씻는 게 그냥 화장실 가면 꼭 손 씻고 또 무슨 뭘 만졌으면 손 씻고 하는 정도는 치료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는데 장갑을 꼭 끼워야 되고 다른 거 만진 거는 집 안으로 안 들어가지고 집 안에 들어갈 때 다 밖에다 놔두고 들어가고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도 예를 들면 사춘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강박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들이 많이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 보도블록 금밟지 않고 학교 가기. 금 밟으면 다시 뒤로 가서 다시 시작하기. 이게 굉장히 강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왜 강박증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강박증은 생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강박증은 생물학적인 질병으로 생각을 해요. 생물학적인. 네.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 치료라든지 그런 한 번만 치료해서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정신과 질환 중에 제일 먼저 나올 게 강박장애 치료 방법이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의 그 생물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아, 생물학적인 질환. 네, 네. 그러니까 마치 당뇨병처럼 생물학적인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은 이제 강박장애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랑 관련된 약물을 평생 먹는데 고용량으로 먹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50% 이상은 보통 좋아지거든요. 그 전에 치료하기 전에 100이라고 증상이 100이 있다면 50% 이상. 어떤 사람은 증상이 90% 없어지고 10%만 남는 사람도 있고 20%만 남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삶의 퀄리티가 틀려지죠. 치료 전과 치료 후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강박증은 일종의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황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가스 불 확인하고 또 시계를 맞춰놨는지 한두 번 다시 확인하고 이런 거는 그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건 이제 좀 꼼꼼하게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죠. 네, 그렇구나. 네. 아직은 정상이구나. 원장님 말씀대로 들어. 네. 네. 원장님 뭐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 1부를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